대법원 선고 영상 기록 이걸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특히 후보자 발언이랑 허위사실 공표 이 사이의 경계선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봤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그 20대 대선 때였죠. 당시 이재명 후보자 발언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됐던 건데요. 네, 하나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 그리고 또 김 씨랑 같이 골프 친 사실에 대한 해명. 이게 하나였고요. 그 골프 사진 관련해서요? 네, 그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그 국토부가 압박이나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네, 이 두 가지 발언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이게 1심하고 2심 판단이 좀 엇갈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 결론에 관심이 엄청 쏠렸었죠. 특히 2심은 전부 무죄였는데 네, 그렇죠. 전부 무죄가 나왔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다시 뒤집힌 겁니다. 어떻게 뒤집혔나요? 대법원 다수 의견은요. 우선 그 김문기 씨 관련 골프 발언 이걸 문제 삼았어요.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조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법원은 이걸 김 씨와 골프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발언의 의미를 그렇게 봤군요. 네, 근데 실제로는 같이 골프 친 사실이 인정되니까 이건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2심이 이걸 무죄로 본 건 법리오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백현동 관련 발언은요? 거기는 뭐 국토부 압박이다, 심지어 직무유기 협박까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언급되지 않았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대표가 국토부가 그 혁신도시법 특정 조항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압박했고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실제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했고 또 국토부가 그 법조항을 들어서 압박하거나 직무유기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해서 발언한 이상 이걸 단순한 뭐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선거인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2심이 무죄로 본 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그럼 대법원이 본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사실인지 그 선이 되게 중요했을 텐데요. 네, 중요했죠. 대법원은 일단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구체적인 사실이요. 네, 특히 후보자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는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후보자 본인에 대한 거는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공정한 선거, 그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사건의 두 발언 모두 후보자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 같은 것들, 즉 공직 적격성 판단에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용인하기는 어렵다. 이게 다수 의견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대법관 전원일치는 아니었죠. 반대 의견도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의 해석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칫하면 정치적인 공방 영역까지 사법적인 잣대를 너무 강하게 들이대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축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골프 발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한 걸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봤고요. 유죄로 보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백현동 발언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방어하려는 차원의 일종의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의견 표명이다. 네, 실제로 국토부에 이런저런 요구가 오갔던 건 사실이고 그 정책 조율 과정의 일부를 할명한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너무 넓게 적용하면 정치적인 논쟁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릴 위험도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정확합니다. 정치적인 논쟁은 가능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다수 의견을 따른 거죠.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그 두 가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원심,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결 중에서 그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파기환송이죠. 결국 대법원은 후보자 자신과 직접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선거 국면이라고 해도 상당히 좀 엄격한 진실성의 기준을 요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후보자 발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행위나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은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사실 확인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만약 그게 허위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하고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에 좀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대법원 판결, 이게 앞으로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과거 행적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후보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또 어떻게 검증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